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어플과 방송을 이용해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뒤흔든 한 인물이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주인공은 일명 홍언니.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걸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아니 이게 뭐야? 아, 말도 안 돼. 이 반응이 나오실 거예요. 뜨거운 한여름, 중국 어딘가의 낡은 골목방.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홍언니가 가발을 쓰고 진한 화장을 한 뒤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마스크까지 쓴 채 능숙하게 핸드폰을 켭니다. 핸드폰에 한 어플 앱을 딱 키더니 갑자기 요염한 분위기로 댄스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모두 되게 아름다운 귀여운 여자가 춤추는 걸 상상하고 계시죠? 딱 걸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뭐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실제 홍언니의 모습은요, 살집이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요염하게 막 춤을 추는데 그때 땡똥 메시지 하나가 날라옵니다. 와, 오늘은 얘다. 딱 걸렸어. 이런 그녀에게 건장한 청년들은요, 아주 환장을 했습니다. 왜? 홍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남성들은 흔히 생각하는 젊고 예쁜 여성보다는 자기처럼 나이든 여성에게 훨씬 쉽게 접근한다는 걸. 왜냐고요? 책임감, 부담이 적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극히 일부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아줌마는 복잡한 관계 없이 선 넘기 딱 좋은 상대였던 거죠. 온라인에서 수년간 활동한 홍언니는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어플 내에서 그녀 닉네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녀의 평판은요, 최고였어요. 단골 손님에다가 그 단골 손님의 소개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앱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홍언니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시간 되면 우리 집 쪽으로 한번 올래요? 그렇게 그녀가 위치를 알려주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찾아갔습니다. 그 뒤엔 항상 뭔가 묘하게 들떠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죠. 드는 생각이 이거 뭐 돈이 오가는 관계였겠네. 근데 아니에요. 그녀는 달랐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시간 보내고 즐겁게 대화나 나눠요. 공짜라는 말에 더 혹했던 걸까요? 그녀 주변엔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외모가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도 그랬대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남자들이 나를 그냥 만나고 싶어가지고 줄을 막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닌 저처럼 카메라 마사지, 미용 필터, 화장의 힘, 이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플 내에서 나는 아주 그냥 말해 뭐해 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뿐만이 아닌 그녀는 온라인 쇼핑도 배워서 다양한 롱스커트를 사는데 그녀가 특히 애용하는 치마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내 몸매 실루엣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H라인 스커트. 이거 입고 내가 살짝 뒤돌아 있으면 그렇게 남자들이 또 난리가 나. 남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빠삭한 거예요. 어플을 통해 그녀는 다양한 남자들과 만났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 나 거부 안 해. 그녀를 찾아오는 남자는요, 되게 다양했어요. 외국인 남자, 젊은 20대 남자, 중년 남자, 헬스해가지고 몸이 되게 좋은 남자, 와, 잘생긴 남자까지. 그녀는요, 딱 그날, 그 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영원히 그 순간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 그래서 그녀는 젊은 남성들과의 그 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곤 했어요. 그리고 밤이 깊고 고요해질 때마다 오늘 너무 외로워 할 때마다
홍 언니는 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되새기고 또 한편으론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연구를. 이것이 그녀가 3년 동안 도태되지 않고 남자들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 무단한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최근 홍 언니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을 나만 감상하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남겨놓은 이 기록들을 잘만 활용하면 그야말로 꿀 아닐까? 이게 맨 처음부터 이 목적이 아닌 혼자 보면서 막 위로하고 하다가 순간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 기록들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연령대별로? 아니면 키나 분위기? 아니면 취향에 따라? 분명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 돈이 목적이 아닌 그저 이 소중한 기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초대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특정 채팅방을 하나 만들자. 소규모의 공간에서 공유하는 방식, 정리된 영상들, 그 안에 담긴 기억들, 그녀는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기록들, 이제는 나만 간직하지 않겠다. 그녀는요, 단체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벤트를 열었죠. 새 영상 먼저 받아보고 싶으면 친구 한 명 초대해줘요. 그럼 무료로 보여줄게요. 처음엔 그냥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는데 막 반응이 미쳤어. 맛보기 영상 하나에 사람들이 막 이거 뭐야 아찔하다 라면서 연락을 막 쏟아냈고 금세 100명, 1000명 가까이 몰려든 겁니다. 물론 그녀는 금액을 크게 매기지 않았어요. 부담 없이 보고 싶은 사람만 손.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 이 그룹에 철칙이 있었어요. 이건 소장용이에요. 절대 밖에 퍼뜨리면 안 돼요. 정 보고 싶으면 직접 들어와서 보세요. 이 철칙, 이 룰을 어긴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임. 나 이거 그냥 링크 떠가지고 얻은 건데 한번 봐봐. 그렇게 일부 기록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만 알던 비밀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덩달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 언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남자예요. 그것도 40살 남자. 네. 지금까지 중년 남자가 필터 써가지고 무려 1600명이 넘는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만남까지 다 한 겁니다. 1600명! 아니 이게 뭐야? 네티즌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 사적인 영상들이 촬영된 곳은 허름한 작은 방이었어요. 새를 얻은 집. 그는요 3년 전부터 남자들과 그런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돈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집에 온 남자들한테 돈이 아닌 과일이나 작은 지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건을 교환품으로 가져오라고. 이게 다였대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집에 있던 반통 남은 식용유를 가져오거나 우유 한 상자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람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새로운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어플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매번 다른 사람들이 온 거죠. 여러분, 이 홍 언니가 남겼던 기록 속의 방문자들만 1600명 정도인 거예요. 이 영상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어플에 보인 모습에 속아서 왔다가 정체를 눈치채고 그냥 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만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까지 고려했을 때 홍 언니가 만남을 가진 사람은 대략 약 6천여 명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6천명. 그냥 식용유 하나 정도만 가져가면 그냥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몰려든 거죠.
화면 속의 홍 언니는 두껍게 바른 화장에 얼굴의 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살집도 있고 약간 기괴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20살부터 중년까지의 남자들 도망가긴커녕 하나같이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안에서 궁색함이나 난처함도 없고 그저 그냥 모두가 각자의 필요를 채우며 위로하기 바빴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 베스트 댓글이 달렸는데 역시 남자는 남자가 잘 안 해. 확실히 여자는 까다롭고 남자는 정말 조건만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구나. 여기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홍 언니 남자예요. 공식적으로 그냥 평범한 40대 남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를 만나러 온 남자들은요. 홍 언니 여자인 줄 알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자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느낌이 진짜 여자와 남자는 티가 좀 나잖아요. 등발하며 목소리하며 아무리 여자 티를 낸다고 해도 좀 어색했을 텐데 남자들 정말 홍 언니가 남자라는 걸 몰랐나?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침대 위에서 마주보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눈을 감은 걸까요? 네. 약간 남자들이요. 이때 대부분 이런 마음이었대요. 어플 사진만 보고 막 멀리서 설레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웬걸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뭐야 어플에서 본 거랑 아예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갈까 했는데 이 여자 보겠다고 어쨌든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간이 아깝고 여기서 나가면 또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미 왔는데 돌아가긴 뭐하고 기왕 왔는데 다들 이런 마음으로 알면서도 있었던 거라고. 뭐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어쨌든 기왕 왔는데 그냥 가기에는 좀 아까운데. 하지만 결론은 이 사람들 하나같이 마지막엔 그렇게 미소를 보였대요. 그에게 나름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홍 언니가 약 3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1600명 정도의 자료가 퍼졌어요. 그 자료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번 계절 옷을 바꿔 입으면서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부지런도해.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왔어. 그 남자는요 별명도 붙었어요. 사계절 오빠로. 어떤 사람은 그 자료 속에서 아니 이게 누구야? 3년 사귄 내 남자친구가 떡하니?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내가 예전에 다녔던 헬스 트레이너 아니야? 이렇게 아는 얼굴을 영상 속에서 본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는 자기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형부로 보이는 인물까지 봤다고 합니다. 완전 대박 소름이죠. 이 사건이 퍼지면서 영상 속의 일부 남성들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갑니다. 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이 됐다고 신고한 거예요. 참 이쯤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좋다고 찾아올 땐 언제고 막상 일이 커지니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여기서 가장 소름이 돋는 건 그와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 바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훈남, 몸짱,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 외국인까지. 이런 만남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되는 사람들. 아니 진짜? 걔가? 와 1600명 실제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6000명 이상. 아니 진짜 홍 언니 아니 홍 아저씨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대박인 게요. 그가 직접 촬영했던 기록들 중 일부를 보면요. 진짜 그 안에 담긴 남자들의 표정이요. 아주 과관이었대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여. 그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는 거죠.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홍 언니, 아니 이 아저씨가 마지막엔 항상 상대의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었대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조심히 가요. 다정하게 머리도 막 쓰다듬고 어깨도 막 토닥이고 따뜻하게 인사까지. 그 모습이 참 이상하고 기묘할 정도로 포근했다고. 아니, 이게 지금 그냥 해프닝 수준이 아니잖아요. 현재 중국 내에서도 워낙 충격적인 그런 일이라 대서특필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는 체포된 상태이며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어서 추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다하다 진짜 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오늘은 하이킹을 떠났다가 의문의 현상들을 겪은 한 남자 장선펑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홍콩의 함친만에서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4일 만에 나타났는데요. 그는 사라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물조차 마신 기억조차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벌레에 물린 자국조차 하나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사라진 이 4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홍콩 사이콩 반도에 위치한 함친만은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아름다운 해변과 바위 해안선을 감상하며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함친만에 2016년 이날 해가 져갈 때까지 무려 8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산속을 뒤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샤오리라는 남자와 구조대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80시간이 넘도록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샤오리의 절친한 친구 장선펑. 장선펑 그는요 등산을 매우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그에게 이 함친만 꼭 와봐야 하는 하이킹 코스지. 약 4일 전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때 샤오리가 쉬다가 핸드폰을 킨 거예요. 그리고 무심코 SNS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보인 게시글이 내 친구 장선펑이 올린 글이야. 그 내용은 쨍한 하늘의 사진과 함께 아유 오늘 마음먹고 함친만에 왔는데 날씨가 아주 쌀벌하다 쌀벌해. 그냥 비나 콱 내려버렸으면 좋겠네. 이걸 보자마자 샤오리는 아유 곧 여기 하이킹 갈 거라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어찌 혼자 갔는갑네. 함친만 여기 트레킹 코스가 뭐 다 그렇죠.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 샤오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게시글을 확인하자마자 장선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아 등산하느라 정신이 없나? 그런데 문제는 등산을 무슨 하루 종일 하냐고. 다음날이 돼도 여전히 전화도 문자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실종신고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경찰과 가족, 지인들 모두 문제의 함친만 트레킹 코스로 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샅샅이 수색한다. 그렇게 시간이 무려 80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솔직히 저라도 이틀이 넘도록 발견이 안 되고 여전히 연락도 안 되면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뭔가 이미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아.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샤오리 역시도 그랬습니다. 와, 안 돼. 제발. 80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조대원들도 샤오리도 모두 다 지쳐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깐 돌틈에 앉아 쉬다가 다시 수색해야지 하고 일어나는데 그 순간
빈혈! 하늘이 삥 돌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이 약간 흐릿해진 거예요. 그 순간 영화처럼 한 줄기의 찬바람이 샤오리 곁에 싹 부는데 그 바람에 그는 깜짝 놀래 자신도 모르게 혼자서 멀리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 수색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절대 혼자 멀리 가지 않는다. 그런데 웬걸 멀리 와버렸어. 여기가 어디야? 당황해가지고 다급하게 구조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산이에요. 산이 이 시간이면 엄청 어둡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 혼자 있어. 와, 저였으면 그대로 멈춰 울었을 것 같아요. 여튼 샤오리 역시도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샤오리의 등 뒤에서 샤오리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아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저였죠? 껌껌한 산속에서 긴장해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른다? 저 기절했을 거예요. 이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태어나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고. 놀래가지고 뒤돌아 볼까 말까 천만 번 고민하다가 공포영화 보면 꼭 이럴 때 뒤돌더라. 이건 공포영화도 아닌데 궁금증을 못 이겨 샤오리 뒤를 돌아봅니다. 역시나 거기에 귀신이 아니죠. 엄마야, 내가 무려 85시간 동안 애타게 찾고 있던 친구 장선펑이. 와, 얼마나 찾았는데. 샤오리 너무 기뻐서 즉시 구조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장선펑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이때 제일 궁금했던 질문. 야, 너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나 며칠 동안 맥리오스 트레일 하이킹 구간에 있었어. 여기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구조대원들은요,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장선펑이 있었다는 트레일 하이킹 구간이요, 경찰과 구조대원들, 친구 가족들이 진짜 매일같이 샅샅이 뒤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전혀 장선펑은커녕 누군가 다녀간 흔적 또한 없었어요. 진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서로가 못 보고 뒤지고 있었다. 장선펑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했을 때 수사경찰과 친구 샤오리가 여러 의문을 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선펑 더 믿기 힘든 말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부턴 믿거나 말거나 그의 주장이에요. 장선펑은 40대 베테랑 등산 애호가로 그는 오래전부터 신비로움이 가득한 이 산을 되게 동경해 왔습니다. 문제의 맥리오스 트레일은 100km가 넘는 트레킹으로 이 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하이킹 코스였어요. 2016년 6월 18일 장선펑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은요,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이제 트레킹 입구에 도착했는데 벌써 땀범벅이야. 와, 날씨 봐라. 날씨 쌀벌하다 진짜. 갑자기 비나 좀 확 쏟아졌으면 좋겠네. 이때 이 마음을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이걸 올렸는데, 와, 귀신 같아. 진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하늘이 우중충해지더니 비가 뭐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 곧 비까지 내릴 것 같아. 이에 그는요, 안 되겠다. 비 오면 등산 못 하잖아요. 그냥 가야겠다. 주섬주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 다 챙겨서 다시 내려가는데 그렇게 한 10분 정도 내려갔을까요? 날씨가 싹 겠네. 와, 이거 뭐냐? 비가 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더웠는데 살짝 흐렸다가 맑아지니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네. 다시 으쌰으쌰해서 올라가자. 마음을 바꿔 다시 등산길에 오릅니다. 이 순간 장선펑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돌아올 수 없는 등산길이라는 걸. 장선펑은 원래 계획대로 산 정상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헉헉대면서 산 정상에 거의 다 왔어. 와, 조금만 더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상황은, 엄마야, 내가 덤불 속에 누워있네.
아, 순간 나도 모르게 잠들었었나? 그때 띠리링 전화가 아내가 언제 올 거냐고. 이때 그는요, 아, 나 지금 거의 정상에 다 왔어. 이제 하산만 하면 돼서 바로 집으로 들어갈게. 뚝. 이때 시간이 밤 8시. 원래 계획은 오후 3시에 하산해서 집에 가지 않겠나 했었어요. 그런데 8시가 웬 말이야. 산속은 더더욱 껌껌하잖아요. 더구나 낮에 등산이 끝날 거라 생각했기에 뭐 딱히 조명 도구나 이런 걸 챙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려갈 거야? 아쉬운 대로 달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더듬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통화를 끝내고 아이 모르겠다 딱 일어나 돌아가려던 그 순간 장성펑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내려가는 하산길의 산속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뭔가 좀 그냥 이상해. 색깔이 다 빠져서 온통 회색이랄까요? 아니 내 눈이 이상한가? 정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이때 그는 소름 돋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 내가 아까 걸어온 산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등산로가 아닌데? 어머 여기 어디야? 주인은 소름 돋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껌껌한데 조용하고 아무런 색깔도 없는 너무 무섭죠? 아우씨 뭐야? 바로 와 이거 누구한테라도 도와달라 해야겠다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아까 아내와 통화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갔냐? 방금까지 있던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만 없게요? 그의 지갑, 담배 등 소지품도 없어. 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우선 여길 얼른 벗어나자 그는 비틀거리면서 계속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거든요. 왬마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야 돼. 끝이 없어 끝이. 오히려 더 깊은 더 낯선 산골짜기로 들어와 버린 느낌이야. 길을 잃은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한 그는 이 기이한 산골짜기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성펑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하산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내려갔더니 강이 하나 나오네. 오호 좀 더 강줄기를 따라갔더니 2개의 큰 폭포가 와 이 강줄기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기 뒷모습에 사람이 와씨 다행이다. 바로 저기요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어라 사라졌어. 아니 자기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거니까 완전 겁에 질린 그 상태로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려 계속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 이상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마음뿐이었다고. 그렇게 막 산속을 달리던 중 그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기필코 너를 잡으리. 이악 물고 자기야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웬 남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니까 이 남자가 더 쫄았던 걸까요? 그 사람도 앞서 본 사람처럼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날이 저물었어. 장선펑은 어쩔 수 없이 물이 있는 강가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요. 강가에서 자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이 북적이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장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웅성웅성하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등 온갖 일상적인 소리가 들렸대요. 아니 이게 뭐야. 물속에서 이런 소리가 왜 나. 자기도 이런 게 처음이었다고. 뭐 누군들 이런 적이 있었겠냐마는 그가 실제 말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물속의 돌 하나하나가 마치 각기 다른 가정에서 울려 나오는 진동 소리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마치 세상 밖에 서서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그들을 엿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온통 껌껌한데 물속에선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귀신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들린다고. 저는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귀신 소리 아니야? 했거든요. 여튼 약간 두렵기도 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옆에 있는 바위에 기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오늘 어디서 어느 길로 걸어왔지? 이렇게 왔으니까 내일은 반대로 쭉 내려가면 되겠다. 기필코 내일은 이 기이한 곳을 벗어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잠에 들었어요. 자, 그렇게 다음날 장성펑이 실종된 지 3일째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기억을 더듬어 돌아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이상한 데로 와버렸네. 여긴 또 어디야? 보니까 풀밭 위에 웬 비석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아우씨 뭐야? 이 광경은 그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가 공동묘지라면 여기 비석이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 사람들만 찾으면. 하지만 있을 리 없죠. 이 묘지는요 엄청 넓었어요. 끝이 안 보여. 그 상황에서 또 뭐 이렇게 조용해? 낮인데 소름이. 바로 미친듯이 달려. 만만한 게 전에 자고 했던 강가야. 거기로 뛰어갑니다. 이상하게 그곳이 정이 간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위 옆에 웅크린 채 강 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못 느끼셨나요? 제 이야기 속에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이때 장성펑 사라진 지 3일째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서 밥 먹었다, 뭐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는요 문득 자신이 30시간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 이런 산골 숲속엔 꼭 벌레, 모기, 러브버그들이 판을 치죠. 그런데 나 여기서 하나도 안 물렸어. 뭐지? 그렇게 다시 밤이 됐습니다. 장성펑은 다시 한번 잠에 들었죠. 그렇게 또다시 다음날 그가 사라진 지 4일째가 됐습니다. 이때 그는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용기 내서 무섭다고 다시 되돌아오지 말고 강줄기를 따라 쭉 내려가자. 그런데 신기하죠? 딱 이때부터 물속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익숙한 얼굴들이 계속해서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얼굴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와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어요. 약간 환각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에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눈앞에 큰 저수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의 지형이요. 땅 모양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여기 뭐지? 이상한 데서 벗어난 건가? 하지만 사람들을 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렇게 저수지를 지나자 눈앞의 풍경이 점점 색깔이 보이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니 또 사람이, 아니 이번엔 달라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장성펑은요 이것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환상이겠지. 하지만 어라?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번엔 흐릿해지는 게 아닌 점점 더 얼굴이 선명해져. 진짜 사람이야. 그 무리의 대화 소리를 들었을 때 약간 태국인들 같았대요. 바로 그냥 부끄럽고 뭐 할 게 어딨어요. 멋 되다가 살아났구만. 바로 태국 청년에게 핸드폰을 빌려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가족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태국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에 그는 계속 더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때까지도 자기는 상상도 못했겠죠. 많은 구조대원의 여러 사람들이 산을 수색하면서 자기를 찾고 있을 줄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 샤오리였던 거예요. 샤오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샤오리 자기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때였던 거예요.
그렇게 85시간에 걸친 기이한 모험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경찰과 그의 친구들, 가족들 역시도 구라. 하지만 자기는 100% 진짜라고 하니까 그는 정상으로 회복한 후에 자신이 겪은 4일 동안의 기이한 경험을 3,000자에 달하는 긴 글로 써서 SNS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다. 무슨 우리 바보라러? 유명해지고 싶어 소설 쓰느라 애썼다 라는 반응들. 하지만 장성펑의 이야기에는 여러가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날 발견됐습니다. 구조대의 진술은 조작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흘 동안 사라진 건 맞다는 거거든요. 산속을 헤맸다고 쳐요. 그러면 그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헤맨다는 게 가능할까요? 모기나 그 어떤 벌레에도 안 물리고 참고로 가방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핸드폰이나 물, 구조용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가방 산속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방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요, 산속 어딘가에 있는 차원 우주 같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결계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도 말해요. 사실 예전부터 이 함침만 이쪽에 그런 차원의 결계가 있다는 말이 엄청 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그런데 여튼 그렇대요. 솔직히 저는 귀신에 홀렸다의 한 표입니다. 자기 딴엔 계속 강을 따라 걸었다, 누구의 뒷모습을 봐서 쫓아갔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곳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홀려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성펑이 내내 갇혀 있었다는 그 산 쪽이요, 구급 구조대원들이 미친 듯이 수색했던 데였습니다. 이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스쳐 못 보고 비켜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낮에 깊은 산속을 걷다가 귀신에 홀린 듯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신타파자라는 무슨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한번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대요. 실험에서 지원자들의 눈을 가리고 GPS 수신기를 착용하게 한 뒤에 넓은 공터를 직선으로 쭉 가로지르도록 이제 시도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직선을 따라 걷다가 가끔 원을 그리며 돌기도 했는데, 이때 몇 명이 그 도는 원의 지름이 20m에 이를 정도로 되게 크게 돌았대요. 원을 그냥 작게 도는 게 아닌 엄청 크게 넓은 지역으로 해서 원을 도는 거죠. 이런 현상이 사람의 다리 길이나 좌우로 도는 습관 때문이 아닌 인간 뇌에 좌우 전정계인가 여튼 그런 곳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 그림자에 대해서는 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당시에 장성펑이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였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 불안과 긴장에서 오는 환각 현상이었을 거라고. 여튼 그는 100% 거짓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만을 얘기했다고. 그는요, 등산 애호가였어요. 등산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고픔 하나 느끼지 않고 4일 동안 있었던 것, 벌레 하나 물리지 않았던 것, 같은 하이킹 장소를 수색대원들이 엄청 뒤졌는데 찾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사라져버린 가방, 장성펑이 봤다는 수많은 묘지들, 강 속에서 들렸던 알 수 없는 소리, 어렴풋이 보였다 사라진 사람들까지 모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잠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온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오늘의 이야기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양아버지 히데키를 정말 친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히카루.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아빠 히데키의 컴퓨터를 목격한 그 순간 히카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엔 히카루도 몰랐던 수많은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믿기 힘든 충격과 배신감, 히카루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문까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새해 첫날 일본 경찰서로 이상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스즈키라는 남자였는데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인 히카루가 아무래도 자신의 60대 양아버지 히데키를 해친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 심상치 않음을 판단, 바로 양아버지 히데키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때의 시간이 오후 4시 20분경. 경찰이 히데키의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에 히데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다들 히데키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경찰이 난감해하고 있던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 한 대의 차가 히데키의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때 그 차의 운전자가 경찰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 여자 신고자가 말한 히카루 아니야? 즉 히데키의 의붓 딸. 경찰 바로 쫓아가서 차를 세웠어요.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가 양아버지 히데키를 찾아왔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네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요? 양아버지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런 물음에 히카루 왈. 저는 어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제가 집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 후엔 저도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에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연락을 아예 안 해본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히카루 딱 한마디예요. 더 이상 저는 말할 게 없어요.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반응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양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데 자기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보통이면 얼른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경찰보다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양아버지, 의붓 딸이었다 보니 그닥 서로 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가? 우선 경찰은요, 곧바로 히데키의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히데키는 없었어요. 하지만 히데키의 집 컴퓨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합니다. 컴퓨터를 왜 부순 거지? 히데키가 부순 건가? 아닌가? 이 외에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히데키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수사에 난감해하고 있을 때 바로 다음날 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어디 도로인데요. 여기 갓길 쪽에 큰 잡동사니 더미가 있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경찰이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옆에 큰 잡동사니 더미 위에 담요가 덮여져 있었는데 그걸 확 걷어보니 거기 안에 사라진 히데키가. 발견 당시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히데키는 바로 정밀 감식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경찰은 의붓 딸인 히카루와 양아버지인 히데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히카루는 20대로 부모님이 일찍 이혼했어요. 그리고 1995년 히카루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 상대자가 누구? 히데키였던 거예요. 재혼했으면 좀 잘 살면 좋은데 또 못 살아요. 사랑하기도 모자른 시간에 허건날 싸워. 결론은 10여 년 뒤 또 갈라섭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의붓 아버지와 의붓 자식 서로 좀 서먹서먹해지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좀 소원해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히카루와 히데키는 달랐어요. 자기 엄마와 의붓 아버지인 히데키가 갈라선 지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친밀하게 지내요. 히카루의 지인들 말 히카루가 한 번도 주위 사람들한테 히데키를 의붓 아버지, 양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대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히데키 역시도 그래요. 자신을 믿고 잘 따라주는 히카루가 너무 고맙고 이뻤겠죠. 그래서 늘 히데키 역시도 히카루를 소개할 때 여기 내 딸이야 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그렇게 히카루는 학교를 졸업한 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업계에서의 평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읍니다. 그렇게 2020년 어느 날 한때 계부와 딸이었던 이 두 사람은 근처에 각자 집을 얻어 살게 되면서 다시 이웃이 돼요. 실제 이때 이웃들 말 부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부러울 정도였다고. 히카루가 그렇게 효녀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니까 자기 양아버지 저녁 굶을까봐 매일같이 아버지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차려주고 매주 가족 모임도 열었었다고. 이렇게 딸이 자라니 히데키 역시도 딸 얘기만 나오면 막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에게 딸은요 거의 자부심인 듯 보였습니다. 이웃들 말에 따르면 이 부녀는 그야말로 아버지는 자애롭고 딸은 효도하는 모범적인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히카루가 뭐 히데키를 뭐 어째? 말도 안 돼. 다들 이런 반응이었죠. 이런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 건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히데키가 집에서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놈의 술, 히데키가 술을 심하게 마시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간이 말도 아니야. 이에 의사는요 수술을 진행하고요 플러스로 반드시 금주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했으니 입원이 필요했죠. 이렇게 히데키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이웃들이 히카루가 히데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때 이웃들이요 그녀에게 히데키의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지 넘어지셨다며? 괜찮으셔? 언제 오시는 거야? 아, 다행히도 넘어진 건 괜찮은데 간이 안 좋다고 나와가지고요. 지금 그거 치료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퇴원하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집이 계속 비어있다 보니 엉망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 좀 하려고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부녀의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신고자는 히카루가 히데키를 해친 것 같다고? 왜 이런 전화를 한 걸까요? 이에 경찰은요 다시 한번 히카루를 부릅니다. 솔직히 얘기해라. 히데키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이에 히카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월 1일 아침 양아버지가 자기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걸 그대로 신고하거나 해버리면 내가 그랬다고 의심할 거 아니야. 이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를 의심할까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를 차도 옆으로 끌고 가 잡동사니로 덮어버렸다고. 자, 여기까지가 히카루의 주장입니다. 이 말 진실인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히데키의 몸에서 과도한 진정 성분과 함께 의심되는 약물 흔적이 발견됐고 또 알코올 성분도 검출이 됐습니다. 즉 당시 그의 상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그의 목에 결정적 흔적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경찰이 발견한 단서와 법의학 증거가 더해지면서 경찰 이건 빼박이다. 바로 히카루 최악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지품과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경찰은요 히카루의 차 안에서 매우 수상한 물품들을 발견합니다. 와, 이거 범행도구 같은데?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 사건 전날 병원 CCTV. 여기 영상에 히카루가 히데키를 퇴원시켜 데려가는 장면이. 자, 경찰은요 퇴원 후에 이 둘 바로 집으로 갔나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히데키를 퇴원시킨 히카루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한 상점 근처에 차를 세웁니다.
자기 혼자 차에서 내리더니 뭔가를 사서 다시 타요. 그리고 또 뭐 약국에 들러서 뭐 사고, 술집에 들려 뭐 사고, 철물점에도 들려가지고 뭐 사는 장면이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또한 히카루의 집, 침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서도 단서가 하나 나와요. 칼 한 자루와 방수포가. 이게 왜 여기서 나와? 히데키의 집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특이했던 건 그의 집 컴퓨터가 파손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본체를 망가뜨린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경찰은요, 이거 100% 히카루가 한 거다 확신했습니다. 왜? 히데키의 집 열쇠 히카루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히카루는 왜 히데키의 컴퓨터를 망가뜨린 걸까? 컴퓨터 안에 보면 안 되는 어떤 게 있었던 걸까요? 엄청 사이가 좋았다는데 부서진 컴퓨터까지.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이야기는 히데키가 입원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히데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히카루가 그의 집을 정리하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히카루가 청소해주러 갔어요. 거실부터 쓸고 닦고 그러다가 컴퓨터 위에 쌓인 먼지부터 해서 살살 닦는데 그 과정에서 웬걸 잘못해서 키보드를 툭 건드린 거예요. 히데키는요, 집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끄고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못했겠죠. 여튼 이런 상황에서 히카루가 청소한다고 하다가 키보드를 건드렸고 그 순간 모니터가 팍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니터 바탕화면이 딱 뜨는데 그 바탕화면 사진이요. 머리는 안 보였어요. 사진에 머리 부분은 찍혀있지 않았고 사람 몸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내 사진 같아. 이거 내 몸 같아. 더 소름 끼쳤던 건 바탕화면이 내 사진 같으니까 이 상에서 컴퓨터를 막 뒤졌단 말이에요. 엄마야, 의붓아버지 히데키의 컴퓨터 안에 내 사진이 수백 장이 더 있네. 게다가 그 사진들은 다 분류돼서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히카루는요,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 사진 대부분이 자신과 전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인걸. 그렇다면 정말 이상합니다. 이런 사진들 분명 자신과 전 남자친구만 가지고 있는 건데 전 남자친구가 히데키한테 전달했나? 그런데 그렇다기엔 전 남자친구 전혀 히데키와 뭐 연결고리가 없어.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양아버지 히데키는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걸까? 히카루는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을 발견한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친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줄을 상상도 못했고 숨이 막히고 역겨웠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유출됐는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사진들 제 옛날 컴퓨터 USB나 카메라에서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여튼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그날 히카루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역겨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했는데 이 남자는 그럼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역시 의붓 아버지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날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남자는요, 사설, 경비, 경호 일을 하는 남자였어요. 히카루 딴에 더 이상 히데키를 믿을 수 없다 판단이 됐던 거예요. 내 사적인 순간의 사진을 막 가져다 놓고 봤던 남자예요. 나한테 뭔 짓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 남자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경찰은 또 히카루가 친구들에게 보낸 엄청나게 많은 문자도 발견했는데 뭐 이런 상황에 좋은 말들이 오갔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문자 외에도 히카루는 자신의 친구이자 최초 신고자인 스즈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열받아. 이런 통화를 하면서 히카루가 스즈키한테 살짝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나 전부 끝내버렸어. 딱 이렇게 살짝 흘렸는데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처리한 것 같아.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스즈키가 바로 경찰에 전화했던 거예요. 그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히카루를 체포하러 갔을 때 히카루는 남자친구에게도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내 연락처 빨리 지워. 이렇게 많은 증거들에 컴퓨터 안에 사진까지, 즉 동기도 있습니다. 바로 그녀에 대한 재판 이어지죠. 법정에서 그녀는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건 전날 본인이 진짜 병원에 가서 히데키를 퇴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히카루가 차를 세웠고, 아버지, 저 요 앞에 가게에서 뭐 좀 사가지고 올게요. 잠깐 계세요. 그렇게 히데키가 혼자 차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히데키 꽤 많은 병원 처방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카루 왈, 아무래도 이때 히데키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약을 술로 삼켜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한 이유는 자신이 살 거 다 사고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히데키가 술에 취해 있었거든. 내가 뭐 사러 갔다 온다 말할 때까지만 해도 횡설수설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갔다 왔더니 확연하게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부검했을 때 알코올이 나온 거지. 여튼 이에 자신은 히데키의 안전을 우려해 서둘러 차를 몰아 그를 집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원래는 히데키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웬걸 술 취한 사람 진짜 무겁거든요. 히데키, 와 이거 감당이 안 돼. 히카루 여자란 말이에요. 혼자 어찌저찌 해보려고 하다가 2번이나 둘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히데키 손하며 얼굴하며 다 까져버렸네. 아니 이렇게 해서 집에라도 들어갔으면 몰라. 그냥 차 바로 앞 길바닥에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히카루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나 미치겠어.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친구가 왔고 둘이서 겨우 히데키를 다시 차에 태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좀 이상하죠? 친구가 왔으면 같이 해서 그를 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왜 다시 차에 태워? 히카루 왈, 아까 넘어지면서 많이 까졌거든.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한테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히데키와 둘이 병원으로 딱 갔는데 웬걸 이때 온 나라에 전염병이 크게 돌때여가지고 병원 출입이 금지됐어. 진료 못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히데키 집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까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2번이나 넘어졌잖아요. 이 고생을 미쳤다고 또 해? 그래서 이번엔 히카루 가만히 그냥 차에 그를 냅뒀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깨겠지. 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히카루 왈, 평소에 이런 일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히데키 자주 술에 취해 자기 차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혼자 깨어나 집에 가곤 했다. 사실 퇴원했던 그날 히데키한테 컴퓨터 안에 그거 뭐냐 나 봤다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뭐 좀 사고 왔더니 애가 좀 이상해. 말도 어버버 하고 컴퓨터 안에 사진 뭐냐 했더니 헛소리나 막 짓거리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버린 자기가 혼자 히데키 집으로 가가지고 술을 컴퓨터 본체에다가 들이부어버리고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 그냥 히데키를 두고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자기 차잖아요. 차는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다시 자기 차로 갔는데 어라 아직도 가만히 앉아있네. 처음에 자기는 히데키가 아직도 자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자는 것과 숨진 건 다르죠. 생명 반응이 없다는 걸 발견한 히카루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재수 없으면 내가 오해받는 거 아니야? 내 차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뭐라 설명할 거예요. 이거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휠체어를 구해와서 히데키 집에 데려다 놓고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도저히 히데키 못 옮기겠어. 그래서 결정한 게 히데키를 그냥 도로 갓길에 잡동사니로 덮어 숨긴 겁니다. 이때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멍하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우선은 여기다가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다는데. 그런데 뭐 그럴 새도 없이 바로 경찰이 와버린 거죠. 히카루의 변호사는요, 히데키 알코올 의존자였다. 이번 사건 순전히 술 마시고 처방약을 과다하게 먹으면서 발생된 100% 사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히카루는 그저 히데키의 마지막을 발견했을 뿐이고 그 이후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변호사의 말에 검사는요, 제발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정밀 감식 결과에 따르면 히데키의 몸에 많은 처방약 성분이 검출됐고 목에 결정적인 흔적도 있었다. 그리고 히카루 문자 기록 안 봤어요? 히카루가 당시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만 봐도 이건 충분히 단순 사고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히카루의 방 안에서 칼과 방수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식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의 사진이 의붓 아버지 컴퓨터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뭔가 무서워져서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했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수포는 왜? 방수포는 왜 준비한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어디에서도 방수포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방수포, 오히려 현장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행동에 그녀 완벽한 동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컴퓨터를 파괴하고 히데키를 숨기고 기록을 삭제하는 것. 이게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나요? 오히려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히카루, 최악의 행동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엄마야, 난 아무리 세도 징역 10몇 년이나 내릴 줄 알았지. 종신형이 웬 말이야. 완전 놀란 거예요.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고 감형 사유도 없다고 판단, 씨알없죠. 그냥 거기 있어.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딸의 그런 사진들을 모아오고 있던 걸 딸이 알게 됐어요. 이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어찌 보면 원인 제공을 이 아버지가 한 거 아닌가. 이 의붓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잘못한 거 아니야. 의붓 딸의 그런 사진을 모으지 않았으면 딸도 안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약간 좀 처벌이 좀 센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전에 준비했나 라는 부분이래요. 만약 히카루가 사진을 확인한 직후 바로 즉각적인 감정 폭발로 행동했다면 이거는 순간적인 충격에 의한 돌발 행동이라 판단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판단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히카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행동했어요. 우발적이었나 계획적이었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처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당연히 계획적인 게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솔직히 저는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히데키는 어떻게 히카루가 남자친구와 찍은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히데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결론은 컴퓨터에 있던 사진 어떻게 가지게 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 컴퓨터에 사진이 있었다는 것뿐이고 이 사진만으로 히카루가 피해자라는 사실 또한 100% 입증할 수 없어요. 히카루는 사진들을 보는 그 순간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해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라도 손이 달달 떨리고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은 정당하다고,
모든 사람들 또한 잘했다고 어느 정도의 동정, 이해를 해줄 거라고. 설령 자신이 잡히더라도 먼저 피해를 입은 입장이니 좀 더 가볍게 처벌받거나 혹은 관대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법은 증거와 절차, 합리성을 따지고 의심이 있으면 범죄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가정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다소 딱딱하고 차갑게 돌아가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큰일을 겪거나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만약 히카루가 사진을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외국의 한 술집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패거리들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울린 큰 총성에 한 남성이 쓰러져 발견됐어요. 이에 가해자로 의심받는 한 남자를 변호하려던 유능한 변호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이 남자 직원들 앞에서 이 일이 단순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진짜라고? 싶을 만큼 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870년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술집에서 4명의 술에 취한 남자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술집 문이 쾅 열리면서 5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술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기존 카드하고 있던 4명 무리와 새로 들어온 5남자 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서로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이타저타 말도 없이 곧바로 그 술집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양측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 무렵 갑자기 술집 안 어딘가에서 빵! 둔탁한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약간 총소리 같았어요. 이 소리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멍해져 상황 파악한다고 이리저리 서로 쳐다보는데, 이때 밀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몸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데 그 총을 제대로 들지도 못해. 비틀거리다가 천장 허공에 빵빵 2발을 쏜 뒤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이 상황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래 우르르 도망갔어요. 사건 후 법의학자는 밀스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난 총상 때문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날 밤 밀스는 방에서 카드놀이 하던 4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갑자기 술집에 들어와 시비를 건 5명 중에는 토마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평소에 밀스와 토마스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면 그렇게 으르렁대. 이를 보아 사건 당시 역시 싸움 도중 토마스가 흥분해서 총을 꺼내 밀스를 향해 빵! 바로 토마스 체포됩니다. 그리고 반년 후인 1871년 6월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871년이에요. 이때 법이 어땠겠습니까? 그 시절 사법제도가 엄격하지 않았던 만큼 토마스처럼 평소에 악행을 즐겨하던 양아치는 이런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의 이름은
클레멘트. 평소에 일처리가 매우 꼼꼼했던 그는 바로 이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사망한 밀스의 옷에 총격 잔여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 여기서 총격 잔여물, 화학 잔여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총이 쏴지면서 혹은 총에 맞으면서 몸에 남게 되는 흔적을 말해요. 이걸로 총격 방향, 거리, 각도 등을 파악,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용의자까지 특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 수 있는 총격 잔여물이 밀스의 옷에서 전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클레멘트는 일부러 사건 당일 사용된 권총과 똑같은 권총을 가져와 바닥에 천 조각을 하나 펼쳐놓고 그 천을 향해 두 발을 쐈습니다. 빵빵! 천 위에 튄 화학 잔여물을 관찰한 후 클레멘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에 그는 아직 몇 발의 탄환이 남아있는 권총을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 그의 조수가 밀스가 사망한 사건 당일 그날 밤 사용했던 권총을 가져온 거예요. 이때 그 권총은요, 안에 탄환을 모두 빼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클레멘트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 권총과 자신이 아까 실험에 사용했던 권총을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둔 거예요. 여튼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의 법률팀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는데 이때 자신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걸 막 얘기합니다. 야, 밀스의 복부 총상? 그거 누가 쏜 거 아니야. 밀스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클레멘트 왈. 그날 밀스가 싸움 도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총을 꺼내 상대를 쏘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었는데 어라? 여기서 이제 밀스가 난 거예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 총이 주머니 안 어딘가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밀스 많이 취한 상태였고 총까지 쏘려고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흥분 상태였겠어요. 그러니까 총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어디에 걸린 건지 안 나와. 아우 이게 왜 이래?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막 만지다가 빵! 주머니 안에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그때 딱 내 총구가 내 배를 향하고 있었네. 그렇게 비극이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즉 살인이 아닌 이건 사고사다. 클레멘트는 이런 자신의 추론을 직원들에게 막 흥분해 말하면서 야, 내 말 믿기 힘들어?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내가 보여줄게. 라며 책상 위에 있던 총을 집어듭니다. 자, 잘 봐. 이렇게 당시에 밀스가 주머니에 이제 딱 손을 집어넣었는데 빵! 응? 진짜 쾅 하는 폭음이 순간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냥 재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었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때 클레멘트 자신이 집은 총, 빈 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요. 불행하게도 실험할 때 몇 발의 탄환이 남아있던 총을 골랐던 겁니다. 곧바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는요, 여러 수술을 시도하면서 그를 구하기 위해 총알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이 그의 방광에 들어가 버리면서 의사가 복강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총알을 못 꺼냈대요. 12시간이 지난 후 클레멘트는 과다출혈과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목숨을 걸고 보여준 시연은 헛되진 않았어요.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그의 한 보조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논리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피고인 토마스를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며칠 후 클레멘트의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기이한 죽음에 대해 얘기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남자가 자기 친구한테 야, 너 클레멘트가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어? 나 듣고 완전 놀랬잖아. 살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클레멘트가 아침 회의에서 사건 설명한다고 야 봐봐 이 총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피해자가 이걸 못 꺼낸 거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총을 발사식 빵! 응?
한 남자가 자기 친구한테 클레멘트의 사망 원인을 설명하려고 자신의 권총을 꺼내 시연하다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부위를 쏴 사망했습니다. 응? 에? 네, 믿기 힘들고 너무 허망한 죽음이지만 실화예요. 짧은 시간 안에 현지에서 3명의 남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망한 거예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변호사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토마스. 그는 인생의 2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다가 결국 4년 후 한 술집에서 또 패싸움하다가 사망했대요. 와, 이게 뭐야? 참,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런 죽음도 있구나 안타까우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핸드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깊은 산속 한 가족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산 중턱 움직일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곳에서 3사람은 믿기 힘든 모습으로 발견됐죠. 그런데 단순한 사고치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떨어져 쓰러져 있던 아내, 사라져버린 차키, 그리고 아내와 한참 떨어져 발견된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빠, 그 발밑에 웅크리고 있던 반려견까지. 이 가족은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구조 요청이 아닌 신고를 했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걸까요? (2021년) 어느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큰 대저택에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그 집의 주인은 대기업 IT 회사를 다니는 그리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그 집의 가정부였어요. 이틀 전에 그리시가 자신의 막 태어난 아기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아이고 집에 없나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연락을 해도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으니까 아 뭐야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 촉이요 진짜 무시를 못해요. 아이 설마 하면서 이때 가정부가 문고리를 살짝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야 문이 열려. 애초부터 안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씨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집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 탁자 위에 그리씨의 지갑이 덩그러니 아기의 기저귀 가방도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가정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약 4일 전 그리씨가 저녁에 가정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 아기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딸이 오늘 처음으로 걸었어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아유 정말 행복하면서도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요새 저도 와이프도 잠을 통 못 자가지고요. 4일 뒤에 우리 집에 와서 아기를 좀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때 그리씨는요 외출할 거란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못 쉬어서 이때 쉬려고 한다고 했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집에도 없고 집에 문도 열려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에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씨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이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에 그날 오후 5시쯤 몇몇 친구들이 차를 몰고 이 가족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다 될 때까지도 이 가족 여전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때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사라진 그리씨는 40대 중반으로 저희도 알만한 대형 IT 그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30대 초반의 정량으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미국 남부에서 자란 터라 그쪽 문화에 더 익숙해 보였어요. 한때 요가 강사였고 당시에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두 사람은 도시를 떠나 북쪽 깊은 숲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름조차 낯설던 마리포사.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시에라 국유립을 품은 이 조용한 지역은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죠. 그래서 대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 작은 마을로 이사왔습니다. 한 등산로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부부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주변에 집들도 몇 채 구입해 임대사업도 시작했어요.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겐 갓 태어난 어린 딸과 8살 된 반려견 오스키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취미가 등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위 사람들 모두가 하는 공통적인 말, 절대 이 부부 극단적인 선택 1도 그럴 가능성 없다. 아니, 강아지에 어린 아기까지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때 한 명의 중요한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한 이웃이 제가요 어제 한 아침 7시쯤인가 8시쯤인가 하이츠베이 여기 입구에서 이 가족을 봤었어요. 이 정보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분명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8월 17일 새벽 2시경 경찰은 마침내 그리씨 가족의 집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목격자가 봤다는 하이츠베이 트레일 입구에서 그리씨의 차를 발견합니다. 이 차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은 즉시 수색구조대에 연락해 추가 수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산의 산책로를 따라 그들이 걸어갔을 법한 길들을 쫙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이에 날이 밝자마자 바로 헬기에 더 많은 수색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산책로에서 2.5km 떨어진 산길 위쪽에 흙이 막 뒤집혀 있는 걸 발견해요. 이건 누가 봐도 몸부림치며 기어오르면서 남겨진 흔적 같아. 이 흙이 뒤집혀 있는 흔적들을 천천히 따라가 봤더니 엄마야, 산 허리 쪽에 실종된 아내 정량이. 이때 그녀는 이미 생명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녀 아래 약 4m 떨어진 부부의 차에서도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리씨 그리고 딸 강아지까지 발견됩니다. 그리씨는 바위 옆에 앉아 딸을 품에 꼭 안고 있었고 반려견 오스키는 그리씨의 발 아래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경찰은요, 그리씨와 아이, 강아지까지 다 자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3명 다 숨진 상태. 한 가족이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 현장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1차 감식을 했을 때 이 가족이 사망한 시점은 대략 이틀 전, 즉 8월 15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산책로 중간에서 가족이 다 이렇게 발견됐어요. 강아지까지 다. 도대체 왜? 바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이잖아요. 이 가족들을 다 어떻게 산 밑으로 내릴 거예요. 운반을 위해 헬기를 요청해놓고 경찰은 현장 주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씨와 그녀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발견하고요. 정량의 등산 가방에서 등산 스틱, 뱀에 물렸을 때 쓰는 응급처치 키트, 칼, 살충제, 여분의 기저귀 2개의 빈 빨대컵, 과자 포장지, 그리고 2.5리터짜리 빈 물주머니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증거는 정량과 그리씨의 핸드폰이죠. 우선 그리씨의 핸드폰 잠금이 돼 있었어요. 다행히도 정량 거는 풀려 있어. 정량 핸드폰을 봤을 때 앨범에는요, 그들이 산책하면서 찍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들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오전 7시 44분경 이들은 차를 몰고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전 8시쯤 산길 어귀에서 또 한 장의 사진을 찍었죠. 대략 1시간쯤 걸었을 무렵 그들은 작은 강을 발견했고 그 풍경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요, 그 강가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웃으면서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요. 여느 평범한 가족의 소중한 여름날처럼 보였죠. 그렇게 오전 10시 16분경 그들은 강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은 뒤 강줄기를 따라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29분 이때 사진은 강가를 떠나 남쪽으로 계곡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진이 없어.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두 차례대로 이 산책로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정량의 핸드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렇다면 강가에서 재미있게 논 뒤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핸드폰이 있었어요. 구조를 요청하면 됐을 텐데 왜 구조 요청을 안 했지? 그리고 물도 있었고 응급키트도 다 있었는데 그리고 정량과 그리씨의 발견 장소가 달랐어요. 이건 뭘 또 말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좀 다른 데로 갈 법도 한데 이 가족 딱 발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이상해요. 그리씨의 핸드폰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금을 푸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야.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FBI까지 동원돼요. 핸드폰 푸는데 몇 달 걸립니다. 경찰이 현장에 남겨진 물품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식도 넉넉했고 비록 물주머니에 물은 다 마셨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변에 강이 있었어요. 목마르면 좀 걸어가서 먹으면 됐어. 무언가 돌발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야생동물이 나타났다 하기에도 좀 이상하죠. 주변에 뭔가 야생동물이 나타나면서 뛰었다던가 흙이 뒤집어진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 추정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량이 아무래도 차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와서 남편과 아이를 도우려고 했던 걸 수 있죠.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다녀올게. 이런 거 보면 꼭 영화에선 항상 다 성공하던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차에 가는 도중 버틸 수 없었거나 어떠한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차까진 어찌저찌 해서 무사히 갔다 해도 조사해 봤을 때 차 안으로는 못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차 안으로는 왜 못 들어갔을까? 경찰의 추정이 맞다면 정량 차에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어라? 차 열쇠 어딨어? 차 열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차 열쇠는 그리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 열쇠요. 그리씨한테도 없었어요. 차 열쇠 정량 곁이 아닌 그리씨가 있는 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이상하죠. 차 열쇠가 두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누군가 차 열쇠를 뺏어가지고 이곳에 버려놓은 걸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호주머니에 차 열쇠를 두고 막 등산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호주머니에서 차 열쇠가 툭 떨어진 걸까? 그럼 차 열쇠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 차로 먼저 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숨졌다. 아니면 차로 갔다가 열쇠가 없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다가 숨졌다. 이것도 좀 보통은 여보 여기 있어. 내가 차로 가서 뭐 도와줄 거 가지고 올게. 라고 하면 보통은 차 열쇠를 확인하고 출발하지 않나요? 혹시 차로 가고 있던 그녀를 제3의 누군가 공격, 차 열쇠를 뺏어서 갔나? 그런데 그렇다기엔 그녀 몸에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깨끗했거든요.
그녀 역시도 잠든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리씨 가족 3사람의 몸에서 뚜렷한 손상 흔적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등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해요. 법의학자들 또한 당황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사인 또한 밝혀내지 못해요. 조사 과정에서 현지인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정, 이 산 곳곳에 몇 개의 폐광이 있대요. 이 폐광에서 방출된 유독가스에 의해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이들이 숨진 장소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한 광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한 결과 이 가족이 그 광산 근처에 갔다는 그런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안 간 것 같아. 또한 그 광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이렇게 된 거라면 그 광산 주변에 죽어있는 동물의 흔적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도 없었어요. 즉 이 폐광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이 아니다. 이 가능성 배제됩니다. 두 번째, 중간에 강에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 강, 대량으로 번식하는 독성 조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가족들이 물놀이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로 그 강물을 조금씩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독성이 퍼진 거지. 경찰 또한 이 의심을 조금 했어요. 실제 이 물을 검사했었을 때 치명적인 독소가 여기 강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감식했을 때 그런 건 없었고 이 가족 또한 이 강물을 마신 흔적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능성도 아웃. 와, 그럼 뭐지? 야생동물의 습격도 아니에요. 제3자의 공격도 외상이 전혀 없는데 공격받았으면 무조건 흔적이 남게 되는데 없었거든요. 차 열쇠는 왜 다른 곳에 있었던 거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믿을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잠겨있던 그리씨의 핸드폰. FBI 기술팀이 3개월간 암호 해독 작업을 거친 끝에 드디어 핸드폰 푸는데 성공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전송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연결되지 않은 통화 기록, 그리고 길을 따라 촬영된 사진들이 모두 다 합쳐져 그리씨 가족의 마지막 순간의 행적을 함께 맞춰냈습니다. 자, 지금부턴 이렇게 맞춰진 추정 기록이에요. 8월 15일 그리씨 가족은 하이킹 도중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경 그리씨는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어디 쪽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더 이상 물도 없고 아기가 더울까봐 너무 걱정돼요. 누구라도 이걸 보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이 산이 되게 컸어요. 그렇다 보니 신호가 엄청 약해. 결국 이 문자 전송에 실패합니다. 이후 12시 9분부터 12시 36분 사이에 그들은 5번에 걸쳐 구조 전화를 시도합니다. 이 중에 4번을 연속으로 긴급 전화 걸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통신 불가, 신호가 안 잡혀 연결되지 않아요.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강을 떠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8월 15일 오전 11시 56분경 그리씨는 오솔길에서 구조 요청 문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리씨 가족은 오솔길을 따라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고 이미 10km를 도보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그 위치에서 그들이 산책로 입구에 세워둔 차까지는 아직 2.5km의 가파른 산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날씨예요. 이때 날씨가 아주 그냥 땡볕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섭씨 40도에 달했어. 숨만 쉬어도 더워. 이 순간 이들은 그늘 하나 없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의 도보로 이미 체력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고민했어요. 원래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차로 돌아갈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 산을 내려갈지.
여기서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돌아가죠. 그러면 아까 놀았던 강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직사광선을 조금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신 더 먼 거리를 걸어야 돼. 해가 져야지 기온이 내려가고 살만해지는데 여러분, 이 가족 오전에 이러고 있었어요. 언제 해가 지길 기다립니까? 두 번째 방법,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 등산을 끝낸다면 거리는 더 짧죠. 하지만 내내 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그냥 직바로 내리받으면서 이걸 다 견디며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들에게 1살 된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고민 끝에 이들이 한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와,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낫지. 그들은 이 떼양볕을 억지로 버티면서 계속 앞으로 오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안고 이 더운 날 쉽지 않죠. 그리씨는 자신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그리씨는 현지 구조대에 4번이나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씨가 911로 직접 신고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현지 구조대에만 연락하고 911에는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911에 바로 전화를 했었어야지. 911에 먼저 전화하는 게 보통 상식 아니야? 제가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미국 일부 산악 지역은요, 데이터 신호는 잡히지만 음성 통화만 되거나 이것조차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구조 앱이나 지역 구조대의 한 라인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정도의 판단도 불가능한 패닉 상태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리씨 계속 현지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고 결론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2시 36분경 그는 마지막으로 헛된 구조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이들 가족은요 모두 햇볕 아래 꼬박 2시간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반려견 오스키의 털은 이미 곱슬거렸고 이제 겨우 1살 반이 된 딸은 이미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아이를 업고 있었던 그리씨는 멈춰 아이와 반려견을 돌보기로 결정했고 정녕 혼자 계속 앞으로 나아가 자동차를 가지러 간 뒤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냥 또한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걸으면 걸을수록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아주 그냥 미치겠어. 가는 중간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 키가 자기 손에 없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차로 가야 돼 이 생각에 막 가다가 이제 탈진하듯이 이제 쓰러진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 마지막 순간을 맞은 겁니다. 이걸 모르고 기다리던 가족들 또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은 가슴 아픈 비극이었고 그리씨가 계획했던 하이킹과는 완전히 어긋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산에 그 어린 아이를 왜 데리고 가? 등산도 잘 못하고만 길도 잘 모르면서. 아니요. 그리씨와 정량은 엄청난 등산 애호가였어요. 해당 산도 여러 번 등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하이킹을 앞두고 그리씨 일부러 예상 등산 경로를 직접 그려놓기까지 했었어요. 사전 준비를 나름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약 13km의 순환 코스는 4-5시간이면 완주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45분에 출발, 오후 1시쯤에 돌아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간과했던 건 날씨는 예전 같지 않거든.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날씨가 말도 못해. 지금 우리나라도 이 여름이 저번 연도 여름보다 더 더워졌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작년 니네들이 등산했던 그때 그 날씨가 아니야. 기상 변화로 엄청 더 더워졌어.
그곳 현지인들 사이에서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산 자체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던 거예요. 여러 방면의 조사를 거친 끝에 관련 기관은 그리 씨의 가족, 극심한 고온 속에서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점차 쇠약해지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 보안관이 제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고온으로 인한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처음에 원인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일이 너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 지구 전체의 날씨가 기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죠.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현재 되게 더운 여름인데 이런 여름 고온에선 외출하실 때 메스꺼움, 두통, 그리고 열사병의 초기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 밖에서 러닝, 운동하시는 분들, 매 시간마다 최소 1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며 갈증을 느낀다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예요. 우리 모두가 야외 활동을 즐길 때 기쁘게 출발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여러분 더위 드시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날 친구들을 만나 바에서 놀았다는 제보를 받아 위치를 추적. 그녀의 위치는 어느 한 남성의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인의 집일 거라 생각했던 모두의 생각을 뒤엎고 이곳은 일면식도 없는 낯선 남자의 집.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잡힌 남성은 법정에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이 한 짓을 재현했는데 그 당시의 한 행동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영국 잉글랜드의 노샘프턴에서 한 바를 운영하던 사장님은 이날 연신 한숨을 내쉬며 어디론가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은 끝내 안 돼요. 사장님이 애타게 전화를 걸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르바이트생 인디아가 이날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지각도 안 하던 앤데 연락도 없이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인디아는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긴 했지만 곧 9급 구조사로 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취업까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첫 출근 날까지 시간이 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근무 태도는 앞서 말했듯이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매우 성실했고 성격도 밝아 모두와 친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무단 결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끝까지 그녀와 연결이 안 되니 이때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모님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희 딸이 출근을 안 했다고요? 어제 친구들 만나 바에서 논다고 했었는데 저희도 아침에 연락이 안 되고 하길래 친구 집에서 자고 바로 출근한 줄 알았는데 뭐지? 이때 사장님은요, 부모님의 반응을 딱 보고 이거 인디아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바로 촉이 딱 왔대요. 부모님 역시도 우리 딸 허번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나하나 다 수다 떨던 앤데 오늘은 전화도 안 되고 그렇게 자주 하던 SNS 업로드도 딱 멈췄네.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제일 먼저 그녀의 주변 인물들, 사건 전날 친구 만나 바에 가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 다 만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핸드폰 위치 추적 들어가요. 위치를 추적했을 때 그녀의 마지막 장소. 여기가 어디야? 한 집에 떡하니 누구지? 에드워드라는 남자의 집. 혹시 에드워드 이 남자 인디아의 남자친구인가? 아니요. 인디아는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군데 인디아가 이 남자 집에 있다고 찍혀?
경찰 바로 이 에드워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점점점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경찰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니 집안의 테이블이나 책장 모든 가구들이 다 화면처럼 비닐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키보드까지 랩으로 칭칭 감겨있어. 너무 기이한 광경. 이게 뭐야? 사실 에드워드는 표백제 중독으로 인한 극도의 결벽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고 이런 집안에서도 항상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생활했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실 상태를 보고 경찰 당황을 하면서 방들을 다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엄마야 이건 또 뭐야? 작은 방의 한쪽 벽면에 온통 여자들 사진이 벽 한 면에 가득 붙여져 있었대요. 결벽증이 있었잖아요. 딱딱 열맞춰서 한쪽 벽에 쫙.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여성들, 피부색이나 키 등 모두 뭔가 인디아와 닮았어. 자신과 닮은 여자들 사진에 둘러싸인 채 그녀는 그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경찰이 조사했을 때 집주인인 에드워드와 피해자 인디아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습니다. 연락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남자 집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걸까? 평소 같았으면 그녀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그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건의 그날은 엎친 데 덮친 격의 밤이었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저녁 12시 반이 지난 무렵 인디아는 한 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인디아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어라? 친구들 다 어디로 갔네? 안 보여. 완전 취해버린 그녀 어느 순간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황한 그녀가 친구들 찾는다고 잠깐 바를 나와요. 밖에 나가 있나 해서. 그런데 밖에도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 뭐지? 싶어서 다시 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가드라고 하죠. 바 앞에 가드들이 딱 가로막은 겁니다. 저 손님 너무 많이 드셨어요. 이 정도 많지 손님은 제 입장이 불가합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인디아. 제 출입을 거부당한 거예요. 이러니 어떡해요. 친구들 연락도 안 되고. 아 그냥 집에 갈란다. 그래서 그 바의 가드들한테 그러니까 도어맨한테 택시를 한 대 좀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택시가 딱 왔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 입장에서 완전 만취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손님이 타려고 합니다. 썩 반갑지 않죠. 술 취한 손님 태웠다가 돈 못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택시기사가 많이 취해 보이니까 요금 못 받을까봐 택시비를 선불로 달라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인디아 얼마가 나올 줄 알고 선불로 줘요. 싫어요. 이렇게 되면서 결론은 인디아가 막 택시기사한테 소리소리 지르면서 안 탑니다. 그 후에 그녀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요. 그런데 진짜 이날이 재수 온팡지게 없는 날이었나 봐요. 남자친구도 연락이 안 돼. 친구도 남자친구도 택시기사도 와 이거 어쩌나. 1월에 추운 밤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채 바 벽에 기대 술 기운에 울고 있던 인디아. 이런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였습니다. 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울고 있어요? 되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너무 선한 얼굴로 인디아는 술 기운에 처음 보는 남자 에드워드한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제가요 친구들 만나 술을 먹었는데요. 샬라샬라 해서 저찌저찌 해서 저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말을 들은 에드워드. 아 그래요? 많이 취해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집이 어디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처음 만난 데다 나이 차이도 뚜렷이 보이는 에드워드 말에 인디아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런데 이 남자 끈질기게 설득하는 거예요. 아유 이 상태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택시도 거부했다면서요. 그냥 믿고 같이 가요. 그렇게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인디아 안 돼. 에드워드와 함께 택시에 타고 맙니다. 약 30분 후 인디아 도착했어요.
내립시다. 그런데 우리 집이 아니야. 에드워드 지네 집인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 집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도 못했겠죠.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에드워드 집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때 집안에 에드워드 없었어요. 인디아만 있었죠. 아, 얘 범행하고 도망갔구나. 아니요. 이 시간 에드워드 집 근처 호텔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도주할 생각 1도 없었어요. 바로 다음날 그 호텔을 알아내 그를 체포하는데 체포할 때도 얘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집을 놔두고 호텔로 간 거야? 그냥 쉬려고. 집안에 인디아가 있으니까 여간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 체포된 후에 그는요 진짜 짜증나게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합니다. 에드워드 왈. 그날 밤 인디아가 저한테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키스하면서 막 저한테 관계하자고. 저야 뭐 이렇게 나와주면 땡큐죠.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데 갑자기 그녀가 자기를 막 강하게 눌러달라고 목을. 그래서 저는 그녀 말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죽일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요 자는 줄 알았다니까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움직임이 없어. 그때서야 죽은 걸 알았고 여간 신경 쓰이길래 그냥 근처 호텔로 가서 편히 쉬려고 왔던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말 믿음이 가시나요? 인디아가 갑자기 먼저 막 키스를 했다. 쥐가 억지로 괜찮다는 여자 꼬드겨가지고 강제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와놓고 상대가 먼저 유혹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인디아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요, 경찰에게 말한 이 말보다 재판에서 짓거린 말이 더 가관입니다. 사건 발생 약 반년 후인 2016년 8월 에드워드의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에드워드의 발언이 시작되자 방청객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정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저는 그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딱 인디아다운 행동이다 생각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한테 막 키스를 하면서 만져대기 시작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얘도 막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법정에서 갑자기 막 이런 말을. 이때 에드워드는요 약간 자기가 피고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마냥 신나가지고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하는 것 같은? 이때 그는요 웃고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서 했는지까지 그 관계에 대한 상세한 얘기까지 다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간결하게 말해라 주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얘는 듣지 않아요. 마냥 좋아, 재밌어. 판사님, 저도 인디아를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인디아는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항상 저한테 호감을 표시해왔죠. 사랑한다고. 아무래도 그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디아와 에드워드는 사건의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드워드의 말은 처음 만난 사이의 말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녀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다. 그는 마치 예전부터 그녀의 성적 취향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관계 상황까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몸짓까지 재현해 보이면서 말이죠. 에드워드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행동에 재판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관계자 모두가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딱 한 명, 에드워드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인디아가 날 좋아했다, 집에 오자마자 그녀가 먼저 날 유혹했다 등등 이 모든 이야기 그의 망상이었습니다. 거짓말.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서 왜 그녀 머리에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습니까?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 수많은 멍과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즉 사망 전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인디아의 손톱에서 에드워드의 혈액이 나옵니다. 플러스로 에드워드의 목에 긁힌 자국까지. 그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었어. 또한 사망 당시 인디아 엄청 취한 상태였어요.
검찰은요, 사랑이 담긴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제 망상이다, 거짓말이다, 또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에드워드, 자기 죄를 깎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망상증, 병을 앓고 있는 남자인 걸까?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집 한쪽 벽면에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그 중에 한 명이 헤더 스튜어트 화이트라는 모델이었어요. 이 에드워드 왈, 저 사실 비밀인데 저 헤더와 사귀고 있습니다. 헤더가 유명 모델이라 비밀 연애하고 있어요. 이 말 진짜인 걸까요? 헤더가 직접 나서 해명합니다. 난 저런 남자 몰라요. 어머, 뭐야, 또라이야? 에드워드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다. 그녀가 먼저 날 꼬드겼다. 그녀의 성적 취향이 약간 고통받으면서 희열을 느끼다 보니 나에게 목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로 죽은 거다. 아, 에드워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망상증에 걸린 걸까? 사실 에드워드는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키스를 당할 뻔했다거나 헤더 마냥 안 사귀는데 사귄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약간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 에드워드를 그냥 방치했다면 인디아처럼 목숨을 잃은 여성이 여럿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결론은 에드워드, 정신병이 있든 어쩌든 사람이 죽었어요. 죄는 정신병이 있든 없든 받아야죠. 에드워드, 최소 30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우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아니 이성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그녀 역시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술을 마시고 있으면,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있으면 그 틈을 노리는 늑대, 여우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표적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술은 늘 적당히.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